미의 필수 조건 S라인. 뚱뚱해서 고민이시라고요? 비만은 미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또한 비만은 각종 성인병 유발은 물론 전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제 더 이상의 좌절은 없다. 좌절. 비만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비만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식품 영양학사, 의학 박사인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는 가정의학부와 전문의 임복향. 임복향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의 척도 비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비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오늘의 명의 임복향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의 척도 비만,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네. 건강의 척도를 비만에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요거 혹시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좀 아시겠어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혹시- 같으세요? 건주 씨, 네.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 같으세요? 여기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몸 안에 있는 지방을 설명을 네. 할 때 지방 덩어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게 지방 덩어리인데요. 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방 덩어리가 우리 몸 안에 불필요하게 쌓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만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이나 당뇨, 네. 그리고 이상지혈증, 심근경색 같은 질병도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네. 또 담석증 같은 질병도 올 수 있고요. 담석증도 오나요? 네,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건주 씨 같은 경우에 잠자다가 혹시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없으세요 혹시? 가끔 있으시죠? 네. 네, 있죠. 네, 바로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올 수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일부 암도 이런 비만에 의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만과 질병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비만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겠네요.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제 주변에 보면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비만 인구가 많은 편인가요?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비만 인구는 선진국에서 주로 식사들이 이렇게 서양화되면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최근 2007년 보고에 의하면 네.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비만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 정도는 과체중이나 최소한 비만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막 전국적으로 다이어트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마른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비만이 지방이 있을 수 있는 있을 때는 비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 걸 최근에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래서 체중이 정상보다 적게 나가고 또 지방은 과잉되고 또 그에 반해서 근육은 또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만이다 아니다 이거를 솔직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비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체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비만의 척도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주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몇 이상이면 보통 비만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화면 좀 보실게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볼 때 정상을 18.5에서부터 23까지를 정상 수치로 보고 있고요. 그 미만은 저체중, 체중 미달입니다. 그리고 정상부터 과체중, 비만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비만하다고 하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부터 비만하다고 하고요. 근데 요 정도 수치는 주로 이게 아시아 기준에 해당이 되고요. 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더 많이 비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보통 비만의 기준을 30 이상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에 더 더더 비만한 비만은 경우는 더 높겠네요. 35 이상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우리 정지혜 씨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계속 이렇게 나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막 이런 표정으로 계셔서 제 친구는 살집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가족분들 보면 가족분들도 역시 좀 통통하시고 그런데 네. 비만은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비만의 원인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1차성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2차성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주변에서 보면 소위 뚱뚱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일차성 비만이에요. 여기 있네요. 정리...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이제 풀어드리겠는데요. 네. 비만의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는 한 최근에 40여 종류의 유전인자가 밝혀져 있지만 아직도 유전인자 사이 상호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네. 지금도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기초대사율, 에너지 섭취가 과잉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비만이 올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런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많은데 쓰는 게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비만은 이런 1차성 비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음 보실까요? 2차성 비만의 원인을 보면은 주로 이제 질환에 의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혹은 유전 질환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질환이라고 하면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중에서는 여러분들 관절이 안 좋으면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약물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약물들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과다하게 쓰게 되면 또 비만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신과 쪽에서는 주로 우울할 때 우리가 항우울제를 쓰거든요. 근데 TCA라는 그런 항우울제 계통을 쓰게 되면 또 비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 질환은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2차성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 비만 인구에서 봤을 때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건주시와 같은 네. 이렇게 1차성 비만의 원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가장 치료에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저를 표본으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정말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비만은 건강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나요?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비만하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네. 그래서 2차성 당뇨병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상지혈증,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수면무호흡증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증가되는 위험도 중에서 중요한 질병이 이 고혈압입니다. 바로 그다음에 약간 증가하는 위험도 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제가 암도 생길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네, 예, 그 중에서 여자들 유방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또 대장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 비만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많이 발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 안에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네. 이상지혈증,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질병들이 한 사람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군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찐 사람 말고요. 예. 배가 이렇게 유난히 나오신 분들, 예. 또 그런 분들 중에서도 배 안에 기름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일반 생활에서 이 대사증후군인지 판단할 수 있는 뭐 판단 항목 같은 것들이 있나요, 혹시?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대사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은 총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 복부 둘레는 주로 이제 배꼽 주변에서 이제 줄자를 가지고 재는데 남자들은 40인치 이상, 예, 그리고 여자들은 35인치 이상이 되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수치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150 이상부터는 대사증후군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하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일 때, 네.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50 미만일 때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복 혈당은 수치로 봤을 때 110 이상일 때 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혈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쟀을 때 130에 85 이상부터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5가지 항목 중에 모두 만족해도 대사증후군이 당연히 되지만 네. 이 중에 3가지 이상만 만족을 해도 대사증후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도 느꼈어요. 네, 아마도 오늘 제가 가장 좀 이렇게 걱정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이미 비만이 건강 해치는 큰 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이 네. 미리 비만 건강 검진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오늘 체지방 검사하고요. 네. 혈액 검사, 네. 소변 검사, 네. 그리고 복부 허리둘레를 재서 네. 복부 비만이 나오면 비만 CT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검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네. 너무 긴장이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중계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건강 상태도 알아볼 겸 해서 이렇게 검사 받으러 왔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어제 굶은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미스코리아 출신인 날씬 재민 씨도 체지방 분석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첫 소변을 버리고 중간에 나오는 소변을 받아다 주시면 돼요. 과연 비만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모두 마치셨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건주 씨. 네, 아무래도 제가 가장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요. 오늘 건강기상도에서 천둥 번개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발요. 네. 네, 그럼요. 먼저 재민 씨부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강 기상도 함께 가주시죠. 네. 글쎄 겉으로 보기에도 제가 뭐 통통하지 않아서 뭐 맑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에 한 7kg를 지금 뺐습니다.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네 사람의 비만 건강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분의 비만 건강 기상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게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재민 씨의 체지방 분석 결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골격근량이에요. 지금 보면 골격근량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표준의 50%도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개선이 없이 지내시게 되면 지방은 점점 많이 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타는 공장이 바로 근육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이 많이 발달된 사람일수록 적어도 근육이 표준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인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네. 지금 제 근육량은 표준이거든요. 네. 예, 근육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체중이 확 절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 몸무게만큼밖에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한 15kg, 20kg가 쪄도 결국 아기를 놓고 나면 한 4kg 정도밖에 안 빠져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그 나머지 몸무게를 본인이 조절해서 빼야 되는데 근육량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체중 감량이 잘 안 일어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근육량이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고 네. 또 체중이 이렇게 미달이 되면 네. 골다공증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예랑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또 결과가 비슷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예랑 씨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좀 나아요. 새 여성분들 중에서는 조금 나으신 편. 왜냐하면 체중이 표준입니다. 예, 이게 또 한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점수를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근량이 그나마 두 분보다는 조금 더 표준에 가깝죠. 예, 가깝죠. 네. 그래서 아까 정상이라고 예, 했잖아요. 흐림은 흐림이지만 맑다 흐린 정도 예, 맑았는데 그게 흐린 어디니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체중을 보면 네. 113.8.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의상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좀 블랙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네. 더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의상을 굉장히 잘 선택해 사실 주셨는데요. 너무 네. 예리하세요. 그래도 체중은 역시 체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체중이 113.8kg로 체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체지방률이 지금 보통 우리가 비만하다고 하면은 네. 체중에 보통 남자들은 25% 이상이면 비만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건주 씨 같은 경우는 25% 훨씬 넘었죠. 41%, 40%를 네.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건주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근량이 평균보다 조금 증가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치료에 그래도 여지가 있으신 거죠. 네, 아직 기회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기회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주 씨의 또 복부 촬영을 또 다르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 복부 촬영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생님, 제 복부 촬영 결과도 선생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거기 가운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네. 설마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은 아니겠죠? 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네, 그것이군요. 네, 그래서 이야. 이게 바로 지방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그림은 보통 우리가 허리에서 요추 4번, 5번에서 한번 사진을 찍습니다. 네. 찍으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 이제 등뼈고요. 네. 지금 이 바깥에 차지하고 있는 이 회색이 이제 근육이 되겠고요. 네.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림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다 지방입니다. 그럼 저는 배 안에 다 지방이네요. 근데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네. 요 군데군데 보이는 요 그림들은 바로 창자예요. 요건 창자고요. 요거는 바로 혈관들입니다. 네. 내장 지방이라는 의미가 무슨 기름덩어리 이런 하나가 턱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이렇게 그렇죠. 끼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위에도 붙어 있고 네. 심장 사이에도 붙어 있고 또 배를 싸고 있는 막에도 붙어 있고 네. 그런 지방들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주 씨가 좀 위험해서 저희가 네.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종합을 해보면 일단 간 기능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지방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높은 이상지혈증이 좀 몸에 와 있다 현재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대사한 증후군 위험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건주 씨의 복부 둘레는 네. 저희 병원에서 재보니까 120cm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럼 그게 대략 48인치가 됩니다. 네, 48인치인데 선생님. 근데 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요. 네. 48인치인데 제가 입는 청바지는 36인치를 입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재는 그 사이즈하고 네. 옷을 맞추는 인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36인치의 허리가 맞는 청바지를 입기 때문에 나는 허리가 36인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지내왔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허리가 40인치가 넘는다고 말씀을 48인치 입니다.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지금 굉장히 또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네. 아까 우리 몸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셨어요. 네. 그게 40 미만으로 떨어져 네. 있고요. 네. 세 번째,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면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건주 씨가 150 커트라인에 딱 걸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만족이 되니까 건주 씨는 죄송하지만 대사증후군이 되셨습니다. 이건주 대사증후군 확진. 네, 이렇게 네 분의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비만은 평소에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식습관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 세 끼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되 아침을 반드시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칼로리 섭취를 하되 조금 더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사로 하면은 한 숟갈씩 좀 적게 드시면 칼로리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는 좀 줄이고요. 단백질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하루에 물은 1리터 이상 섭취해 주는 것이 우리 몸의 비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비만이 정말 중요한 질병이구나라는 생각들 어떻게 인식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덕분에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이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절 위한 특집이 아니었나. 허리 밀착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어떤 비만인가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설령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른 비만도 될 수가 있고 또 배둘레가 증가된 복부 비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만에 의심이 되면 비만 전문의를 찾으셔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임복행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